그동안의 내란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가벼이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아쉬웠고 가장 속상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를 해준 점 진짜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컥했습니다. 맞아요. 자, 같이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79세잖아요. 네. 요거 다 살고 나오면 102살이네. 102살. 예. 네. 이제 저게 구형 때 제가 15년 구형한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표현하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저게 하한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한 네. 거. 그다음에 거기다 더해서 이번 판결의 가장 그 뭐랄까 특징적이고 중요한 점은 처음으로 헌법 정신에 비춰서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동안에 그 백대현 부장이 이유는 뭐 곽수산 씨 표현처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이유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뭐 징역 몇 년이었죠? 5년. 이거 선고한 거에 대해서 많이들 황당해 하셨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이유가 헌법 질서, 헌법적 차원에서 얼마나 위중하고 중대한 범죄를 중요한 위치에서 저질렀는지 그거를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외면하는 걸 넘어서서 파괴하려고 적극적으로 나갔다는 거. 이런 점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따위 형을 선고한 건데 이번에는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뭐랄까 의미를 또 환호를 전달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판결인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예. 진짜 그동안에 진짜 사법부 인식 때문에 제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그 이진관 판사가 이 12.3 내란이 국민의 용기에 의해서 멈춰진 부분을 설명할 때는 본인도 울컥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진관 판사도 울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그 울려고 하는 게 느껴졌고 역시 판사가 처음 법복을 입을 때는 사실 이런 각오로 사실은 법복을 입게 되는데 이진관 판사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 이제 좀 감격스럽고 일단 백대현 판사가 근데 윤석열이 주장하는 그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라든가 서부지법 체포영장의 불법성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다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번 이진관 판사는 12.3이 당연히 이건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형사법정에서 명확하게 선고를 해줘서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 의무 위반에 이은 사법부의 판단은 윤석열의 그런 죄를 단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명확한 판결이라서 이제 2월 19일 지기현 판사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같은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이 약 90%는 이거는 중범죄이고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는 거를 선포를 해줘서 지기현 판사가 늦게 선고한 게 오히려 낫지 않았는가. 그러네요. 결과적으로는 진짜 그런 안심이 좀 되기도 진짜 합니다. 너무 맞습니다. 진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을 제가 정말 습관처럼 하는 말이었는데 돌고 지기현이 돌아서 재판을 질질 끌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뒤늦게 선고하는 게 또 이렇게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디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제일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이상민이지. 이상민 지금 확실하게 유죄를. 그리고 아마 지금 법정 구속에 대해서 이제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신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법정 구속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 일단은 그 한덕수 피고인이 부인과 함께 뭐 돈까스도 먹고 여러 가지 다닌 거 그것이 법정 구속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법정 구속 돼야죠. 23년이면 그 49년생이거든요 한덕수 씨가. 그러면 이제 딱 100살 때 나오라는 취지입니다. 만으로. 100세까지. 그러니까 사실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면서 다시 한번 1심 당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징역 23년 선고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며 법정 구속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고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특히 79세라는 고령을 고려하면 사실상 평생 사회로 돌아오기 어려운 수준의 역사적 판결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었습니다. 과거 영장을 기각했던 판단을 뒤집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이어졌는데요.
국민들이 몸으로 막아냈던 그날의 혼란,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건의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당시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된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심과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가 국무총리였으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내란이 일어났다면서 부작위범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했었어요. 너가 한 행위도 문제가 많아. 그런데 너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었거든요. 부작위에 대해서.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하여야 하고, 그 전제로서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빠짐없이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며 비상계엄 선포 의안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분명히 밝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을 참석시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자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그에 필요한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갖출 수 있을 만큼의 특정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소집하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와 국무회의 의안들을 미리 알려주어 그들이 의사종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차관을 대리 출석시키는 등으로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였어야 할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네. 그런데 2심은 부작위범에 대해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무죄 판단을 했거든요.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원심 판결 중 국무회의 심의회관 형성과 관련하여 부작위범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은 부작위범의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부작위는 앞에서 인정한 국무회의 심의회관 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자기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일부 평가되었다고 보이므로 원심과 달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합니다. 네, 자 이제 법조인 분들 설명과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1심하고 2심이 완전히 갈렸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 구체적으로 달라진 부분을 하나하나 다 짚을 건데 예. 일단 이 부분 먼저 짚어보는 겁니다. 그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이진관 부장의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냥 보면 이 부진정 부작위범은 이렇게 법리상 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 가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측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해는 갈릴 수 있어요. 네네네. 네네. 요거는 그냥 견해의 차이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세부적으로 들어간 판단이 좀 갈릴 수가 있어서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판결문을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이건 이제 요약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여서 다 안 나왔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부진정 부작위 범위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일부 이거는 자기와 관련해서 한 거를 안 했다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될 거를 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거는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 요거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판결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지 너무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궁금했는데 두 분도 궁금하답니다. 네네. 나도 이게 지금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 내가 그래서 오늘 빨리 학교 오고 싶었거든. 근데 두 분도 궁금한데 이유를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미궁수로 네. 자, 그리고 특검은 한덕수가 계엄의 정당성을 위해서 국무위원들에게 부서를 하라고 요청했다고 봤어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참석 여부와 관련한 서명을 받으려고 한 거지 국무회의 부서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출석 체크용 서명을 받으려고 한 거지. 어떤 뭐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추려고 서명하라고 시킨 건 아니다. 요렇게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그 부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발언 내용과 상황만으로는 부서를 받고자 하였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고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김영호도 부서라고 하기보다는 서명을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함께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피고인이 부서를 요청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일반적 국무회의의 경우 전자시스템 방식으로 참석자 확인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곧바로 부서를 요구한 뜻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 서명 작업을 하려던 문건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인지도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판단합니다. 요 부분 진짜 궁금합니다. 이번에 좀 저의 궁금증 풀어주세요. 와, 나 이거 궁금하더라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서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부서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이야 사실. 저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부서라는 게 장관들하고 대통령하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주요 업무를 결정을 했을 때 옆에다 서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명하는 건데 서명은 했는데 부서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게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출석 여부 그냥 이거는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출석 여부는 전자 서명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전자로 다 확인을 했고 실제 서명을 받는 거는 보통 이제 부서할 경우만 했는데 그걸 다 인정을 하면서도 맞아요. 이거는 서명이지 부서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특별히 뭐 이것도 1심 결론하고 2심 그 논증이 서로 이유들이 그 이유가 다 나름대로 쓸 수 있어서 다 쓸 수 특별하게 있어요. 이거는 크게 그 특검 측의 이제 중요 임무 내란 중요 임무 종사한 행위들을 그 세부적으로 아주 중첩적으로 아주 이렇게 촘촘하게 배치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사 이해무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했다는 그 본질과 그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지역적인 오히려 문제로 보시군요. 그렇게 크게 뭐 대법원에서 불필요한 법리적 논란을 아까 그 보증인 지위에 따른 뭐 그 부진정 부자인보다 조금 정도는 약해서 사실 문제 성격이 좀 더 강해서 특별하게 저도 크게 이렇게 보지는 이거 않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다. 네네. 근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유가 몇 가지가 쫙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요거 인정 안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래서 결국 유죄로 인정은 됐는데 나중에 형량에서 조금 이게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년짜리가 15년으로 됐다든지. 뭐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심하고 2심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판단이. 네. 근데 틀린 거를 지금 전부 다 네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딱 다른 부분이 딱 다루는 것만 딱 다른 거야. 자, 그리고 또 한 부분이 달랐는데요. 1심 이진관 판사는 이상민하고 한덕수하고 그 단전단수 문건 갖고 막 문건. 둘이서 막 얘기하고 하는 거 CCTV에 잡혔잖아. 그것과 관련해서 이진관 판사는 야, 너 한덕수 단전단수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나쁜 일인데 너 왜 안 말렸어? 그렇죠. 역시 이것도 부작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했었어요. 자, 요 부분이 좀 갈렸는데 일단 1심 판단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이상민이 윤석열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윤석열 등이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자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이상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이러한 피고인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는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 또한 형법 제87조 2호에서 규정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죄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했죠. 그런데 2심은 어떻게 판단했냐? 특검이 단전단수 부작위와 관련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진관 판사는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판단했느냐라고 문제 삼았어요. 그 부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원심 판결 중 위 단전, 단수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논의 등 부분과 관련하여 부작위범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특검이 기소한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불고불리의 법리에 따라서 파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 이 불고불리라는 것은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 부분도 뭐 판결문의 구체적인 이유를 보고 궁금하기도 한데 이것도 크게 뭐 특별하게 단전 단수 조치에 관해서 이상민에게 지시를 하고 필요한 협의를 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이상 네, 맞아요. 특별하게 무슨 이거는 특히 이거는 또 형량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뭐냐면 자기라는 것은 자기와 부작위는 자기는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는 거죠. 신체적인 활동이든 뭐 그렇죠. 물리적 화학적이든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소극적으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자기와 부작위가 동일시해야 된다는 형법의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그 과정에서 자기와 부작위가 서로 이 경계가 애매해서 부작위를 또 자기로도 뭐 평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영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별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너무 세부적으로 이렇게까지 뭐 했다 뭐 이런 그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되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정의롭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를 저는 이 판단으로 갈라진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네. 이 부작위를 죄로 인정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중요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는. 네,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예를 드는 게 대법원 판례는 조금 생명과 관련돼서 좀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살해하는 경우 또 수영 강사가 이 수영을 못하는 그 강습 들어온 사람을 물에 빠져 허덕일 때 구하지 않는 조치 등 그 말씀하신 대로 마땅히 그 한덕수는 윤석열 정부 내내 약 3년간 자기 스스로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전까지 그 대체 불가의 국무총리였거든요. 압도적인 책임과 그 의무와 또 그 사태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정의 문제로 봐서 특히 이 부분은 그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인정하는 것도 상당히 역사적으로 또 법리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판결이 나온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금 좀 뭐랄까 담담하게 받아들일 그렇게 필요도 그냥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 나중에 추가 기소할 수 있지 않나요? 추가 기소 이 추가요? 부분에 대해서. 뭐 별개의 행위라면 네, 별개의 네. 행위라고 이제 가능은 하겠죠. 근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유 문제로 갔으니까 이제 네, 뭐 이중 네. 기소 문제도 있을 수는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드러나지 않은 그 장기간 동안 있으면서 그 윤석열의 어떤 내란 외환 또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군사 반란 그 과정에 대해서 과연 몰랐을까? 특히 이 사람은 그 용산에서 육군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72년 군사 쿠데타를 다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가담행위가 있었는지 또 실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범죄가 있는지 종합특검 등에서 좀 규명이 되면 그런 형태로 그 별개의 다른 범죄 행위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최욱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복지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뭔가 이제 아주 중요한 내란 이런 게 딱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혹시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까봐 경찰청 내에서도 회의를 하는데 이거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장쯤 됐으면 이 사안이 어떤 상황인지 같이 상황 판단을 하고 그렇지. 자기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서 다 빠져버리고 그냥 뭐라도 하려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야, 너 내란범이잖아 라고 하면서 다 처벌을 받는. 그러면 이것들은 나중에 공무원들한테 어떤 교훈을 주냐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럼 국민이 복지부도. 피해봐.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너는 막았어야 했는데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부작위 범으로서 처벌하는 선례를 만든다면 이게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큰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그 이진관 판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게 기소가 안 됐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 너무나 중요한 판단이다,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소가 안 된 부분이었구나. 네, 그랬더라고요. 기소가 안 되면 판단을 할 수 없는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기소를 하든지 해서 판단을 한번 받아서 선례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생각이 기소가 안 된 것을 판단하지 판단을 할 않는 수가 것은 없습니다. 예. 뭐 어쩔 도리가 없을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네, 물론 네, 뭐 대법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네, 네. 네. 뭐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이런 판단들이 나온 것 중에서 이 판결들을 들으면서 세 가지 핵심적인 증거 그 물증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대통령실에서 CCTV 폐쇄회로 네. 영상 등을 잡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기 경찰청 국수본 특수단이 이 확보한 증거거든요. 이 예. CCTV가 없었더라면 그 다양한 그 진술만으로 맞아. 했었더라면 이렇게 이거 나왔을까? 큰일 날 뻔했어요. 뭐 이런 측면이 네. 있고 또 송미령 장관이 네. 이때 한덕수가 세 차례나 빨리 오라고 재촉 전화, 전화를 전화. 넣었다는 예, 거잖아요. 예, 이런 진술이 그렇습니다. 있었다는 거. 예. 또 단전 단수 관련해서 경찰청장하고 그 소방청장의 진술이 있었다는 거. 네. 이것들이 핵심적인 증거였지. 맞습니다. 한덕수 등의 여러 가지 막 그 자신의 죄적을 은폐하고 회피하는 진술만으로는 이런 판단까지도 못 갔을 못 것 갔죠.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모두 다 모든 공무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복지부동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에 성공할이라는 기대하에서 참여했다는 사실 인정이 좀 있어서 성격은 좀 그렇습니다. 다르죠. 네. 네. 근데 막 옆에서 국민들 막 죽이고 있어. 근데 나는 여기서 그냥 잠만 그렇죠. 자. 그렇지. 벌 받아야 아니면 이렇게 내가 보고 있어. 네. 이것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죠. 나는 솔직히 그럼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고위공직자고. 알겠습니다. 그 당시 그 지위가 있고 그 사태를 자기가 나서면 해결할 수 있고 예. 맞아요. 또 그 네. 사람이 이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을 때 이게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 세 가지 네. 요건이거든요. 그 사항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 재판. 예, 오늘 아침에 네. 했어요. 이거 언제 또 세부적으로 다 준비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아, 좋아요 좀 역시 눌러주세요. 야, 좋았다. 나 그거 언젠가 나올 거라고 봤어. 좋았다. 이게 제 역할. 좋았어.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좋았어. 수고 좋아요 많으십니다. 누르세요. 근데 이거 진짜 예, 대단하다. 좋았다. 야, 오늘 아침에 한 건데 그냥 이거 하는 거야. 와, 나 진짜. 방금 옆에서 최영진 씨 찌르지 않았어요? 그건 안 빨리 했어요. 하라고? 안 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신다는 것이 더욱 놀라워요. 사실의 단순 수집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늦었어요. 나 잘했지. 역시. 이 내가 끼고 다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예. 한덕수는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예, 그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김용현 장관이 이 문건 주는 거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문건 주는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1심에서는 요거를 한덕수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을 했어요. 시간 관계에서 그건 영상은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2심은 이거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심 판단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니까 1심 판단 봐야겠다. 그래. 1심 영상 볼게요.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정언한 것도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김용현이 2024년 12월 3일 22시 16분경 강의규를 통해 복사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피고인 이상민, 송미령 등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이상민이 같은 날 22시 43분경 대접견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 등 문건을 한데 모아두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이상민과 대화를 마친 후 그 문건 더미를 하의 뒷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고 별도의 방법으로 폐기하였거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등으로 진술을 유보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과 3개월 만에 김용인이 이상민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누어 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요 위증죄 부분의 법리는 너무 잘 알려진 것이고요. 뭐그 질문의 전체적인 답변의 전체적인 취지 등 맥락 등을 살펴봐서 뭐 이렇게 기억에 반한 허위 공술이냐 진술이냐 이를 보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1심 판단이 더 낫다는 생각이 더 가는데요. 다만 이거를 무죄로 함으로 해서 결국 양형을 좀 낮추는 이런 방향으로 했다는 측면이죠. 이걸 또 무죄로 했다라고 해서 그걸 또 파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둘 중에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측면인데요. 결국 이거는 그 양형을 1심 양형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 것들이죠.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1심하고 2심하고 달랐던 부분들을 지금 다 살펴본 건데 네. 요런 것들이 합쳐져서 23년이 15년이 됐다고 봐야겠죠. 다른 감경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네. 맞습니까? 표시된 것으로는 네, 기재된 것으로는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뒤에 이제 양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진관 판사가 1심에서 얘기했을 때는 맞아 하고 들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부터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다르다. 명문이었어. 위로부터 내란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고 계몽령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큰 영향을 미치고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내란이었다라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아무도 안 다치고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 표현이 잘해서 그런 거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위상이 매우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에 40년 전, 50년 전에 했던 내란과 뭐 그때 뭐 17년형 받았다고 지금 뭐 그렇게 받는 거 아니다. 지금이 더 악질이라는 거야. 더 위험하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역사적이고 구체적이고 정말 맞는 말을 했는데 이거를 아주 이번에는 평면적으로 딱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0년간 고위공직자 하면서 다수의 훈장을 받았고 이게 이제 감경 사유가 됐거든요. 뭐 봉사했다고 하더라고 자꾸.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게 모든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맞습니다. 사람인데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감경을 해줄 것 같으면 이거야말로 유권 무죄, 무권 유죄가 아닌가. 맞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많은 권력을 가졌으면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공감이 안 갔고요. 또 하나 이제 감경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니까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해제했다. 이게 감경 사유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이거는 감경 사유가 돼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제를 안 했으면 그 죄가 되는 거지. 자체가 죄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경 사유로 삼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감경을 해갖고 15년까지 다운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부분 불리한 양형 이 부분하고 또 배치가 돼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로서 막중한 책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또 국가기관에 봉사했다고 그렇죠. 50년 동안. 양형을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걸 이제 또 똔똔이라고 표현합니다. 판사님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짜 이번 기회에 그 1심하고 2심 이 다 이제 생중계가 된 거니까 둘 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는 나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 내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너무 확연히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국민들이 원했던 내란 특별재판부가 갔더라면 이 이진관 부장의 판결대로 그렇게 설치되고 다시는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내란 외환 범죄를 저지르는 사태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치열한 의지, 그런 네. 각오, 이런 투상 같은 칼이 내려쳤을 텐데요.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이런 점들이 좀 아쉽긴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불리한 정상 사이에 한편이라는 접속사를 쓰더라고요. 다만이 아니고 한편 하더니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좀 받아들이기 선뜻 어려운 사유들을 적시하고 또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을 수 없다. 그렇지 네. 않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단전 단수 조치라든가 빨리 오라고 재촉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위가 드러나 있다는 점들을 간과하거나 약하게 평가했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현재 49년생인데요. 이 형이 확정되면 집행 과정에서 그 사면이나 또 가석방 등의 조치가 내란 외환 범죄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이런 측면들도 예. 중요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당연합니다. 네. 네. 오늘 항소심 판결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정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든 사건조차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지고 책임의 무게마저 가벼워지는 현실의 분노와 허탈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국민이 끝까지 기억하고 지켜본다면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이야기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